네, 안녕하세요. 저는 좋은세상연구소에서 연구원 활동을 하고 있는 김환주라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복지의 시장화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가 담당해 오던 복지를 이제는 시장으로 경쟁 체제로 도입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러한 발표의 의미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복지 정책의 시장화는 도대체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교수님, 요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보장 전략 회의에서 사회보장 서비스를 시장화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제 복지 서비스 내에 적절한 경쟁 체제를 도입하면 복지 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복지 서비스 종사자들도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은 국민을 돌볼 정부가 그 책임을 시장에게 전가하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고, 같은 당이었던 유승민 전 의원도 복지는 시장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의 영역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회보장 서비스를 시장화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고,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시행하는 복지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복지를 시장화한다는 것 자체가 형용모순이죠. 왜냐하면은 복지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의 탈락한 사람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인데, 공공이나 국가가 커버해 주는 것이 복지인데, 복지를 시장화한다는 말은 복지를 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지도자도 복지를 시장화한다는 발표를 한 적이 없어요. 이 너무나 희극적인 이런 저는 발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지를 서비스를 시장화해서 복지를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이번 발표의 가장 희극적인 혹은 비극적인 그런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부족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고 풍족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적게 주는 것. 이게 어쩌면 균형을 맞추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이렇게 보편적인 거냐 선별적인 거냐라고 하는 논쟁을 재현된 것인데요. 그 전에 홍준표 씨도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홍준표 씨가 진주의료원 같은 거 폐쇄하기도 했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제 이 선별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 시장이 작동하도록 하고 시장에서 탈락한 사람들 위해서만 이렇게 보충적으로 해준다는 그런 의미로 선별인데, 보편의 취지는 복지를 기본적으로 권리로 보는 것이죠. 즉 국민들에게 일정한 정도의 세금을 걷어서 일정한 정도의, 거기서 물론 약간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거를 누리게 만들므로써 사람들에게 어쨌든 그 사회에 대한 소속감이나 어떤 공동체의 연대를 높이는 것이 복지의 취지인데, 선별적으로 한다는 말은 결국은 전형적으로 어쨌든 시장 법칙에 따라서 맡기고 거기서 탈락한 사람들에게만 약간 보충적으로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복지가 아니거나 아니면 그냥 시혜적인 복지 정도의 취지를 가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그 선별적 복지를 했을 때의 위험 또는 허점은 무엇인가요? 선별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학교 급식 문제 때문에 이것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어떤 아이들에게 제공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아이들에게 이 선별하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선별의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별했을 때 낙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이 복지 혜택을 받아라.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 인간적인 자존감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종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내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제대로 통합이 되지 않고 그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의 측면도 선별의 비용의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그 복지의 개념 자체도 사실은 복지라기보다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구휼? 뭐 이런 차원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왜 복지를 권리라고 인식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영미형의 어떤 시장주의의 관념이 너무나 많이 깊숙이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서 기본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생명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이제 좋은 그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주거, 그러니까 일정한 정도의 주거를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아플 때 그 치료를 받을 수 있게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권리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일종의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의 이 시장주의 국가에서는 그거를 전부 다 권리가 아니라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좋은 학교, 그 다음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좋은 집, 단 돈이 없는 사람들은 더 비참하게 살 수도 있는 이런 식의 시장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 시장주의가 한국 사람들에게 이미 너무나 심하게 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 돈 내고 애들 학교 보내야 되고, 내 돈 내고 치료받아야 되고, 내 돈 내고 집을 사야 되는데 내 돈이 없으면 당연히 인간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이렇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미국형 제도가 이미 45년 이후부터 우리 사회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또 그런 거를 또 뒷받침할 수 있는 사상이나 이론이 거의 없고 또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당도 없고 그것이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최복지 후진국으로 남아있게 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방금 OECD에서 우리나라가 복지 수준이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보편 복지를 하면 오히려 국민 부담이 더 상승하고 또 재정에 큰 무리가 갈 수 있다라는 주장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의 복지국가들이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커진 것도 사실이죠. 결국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조세를 많이 걷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부정적으로 본다면 개인의 선택권이 축소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생산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기회균등이 주어져야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균등이라고 하면 주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의료가 어느 정도 커버되어야만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조금 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재정의 문제는 결국은 사회적인 합의의 문제입니다. 타협의 문제인데요. 한국보다 훨씬 더 국가의 GDP가 낮았을 때 이미 유럽은 복지국가의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국가의 생산성에 뒷받침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의 고용보장이라든지 어느 정도 교육에 대한 서비스의 보장이 되면은 훨씬 더 많은 그 사회 구성원들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한국처럼 이것을 분배 자체를 굉장히 제약시하고 또 세금 걷는 것을 극도로 축소를 하게 되면 재정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나 사회적으로 이 지속적인 말하자면 혁신이나 이런 것도 오히려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재정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어쨌든 사회적인 타협을 해서 같이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소득세를 좀 더 많이 걷고 또 기업이 사회적으로 기여도 하지만 또 사회적으로 남기는 여러 가지 짐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담들도 기업이 더 해야 되고요. 고소득자들에 대한 사회적 기여도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재정 문제도 어느 정도는 같이 타협을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 청년들이 행복한 삶을 살려면 복지 정책은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복지의 시장화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인데요. 앞으로 심각하게 다가온 노동력 부족이나 저출산 문제는 바로 복지의 부재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즉 집을 제대로 마련할 수 없고 교육을 제대로 사교육 아니거든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하고 애를 안 낳는 거거든요. 복지를 시장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각종 그 사보험기관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만 배를 불리게 되고 공공복지가 축소되게 되면은
현재와 같은 저출산은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미래는 더 어두워지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이 그 말하자면 딛고 설 수 있는 발판은 훨씬 더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복지는 곧바로 젊은이들의 앞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현재처럼 윤석열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국가를 완전히 송두리째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릴 가능성이 많고 젊은 세대들은 점점 더 희망이 없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일본, 한국, 싱가포르 같은 대부분 개발주의 국가들, 그 대부분 복지 후진국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심각한 저출산을 겪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한국의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은 대체로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고 결혼을 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소득격차, 심각한 소득격차. 젊은이들이 거의 비정규직이나 아주 열악한 조건의 회사에 취직할 수밖에 없는 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혼자들이 출산을 안 하는 이유도 돌봄 문제 같은 경우가 공공돌봄 서비스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출산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사교육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즉 복지시장화는 국가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대안이에요.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완전히 박탈하는 대안입니다. 예, 뭐 지금 윤석열 정부가 확실한 부자의 편에 선 제스처를 몇 가지를 하고 있고 노조를 깨는 게 첫 번째고 지금 두 번째가 복지시장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국민연금 1년에 납입하는 돈보다 사보험기관에게 납입하는 돈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국민연금이나 이런 공적보험보다는 사보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연금. 자,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제스처입니다. 이게 정책입니다. 결국은 이게 더 심한 약육강식의 질서로 가게 됩니다. 이거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걸 우려하면서 좀 더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예,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 이런 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좋은 세상연구소의 활동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